청와대가 고용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한 지 사흘 만에 일자리 수석이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공장 바닥을 뜯어내 자료를 숨기는 등 삼성바이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전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이 열린 이후 자유한국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을 가리켜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이라며 비판했고 민경욱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았다며 김정숙 여사를 공격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LH가 만든 전세 임대 제도가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LH와는 전세 계약을 거부하면서 실수요자도 사실상 혜택을 포기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에서도 자국민에게 이란과 이라크 방문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유조선 등을 공격당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 나라들의 긴급 정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청와대가 최근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고용 동향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취업자 증가수 등 지난해 고용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오늘 일자리 수석이 나서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간 건데요. 여권에서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경제 심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 부진한 수출 등을 감안하면 낙관하기만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자 증가수가 2018년엔 약 9만 7천 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2월엔 26만여 명, 3월엔 25만여 명, 4월엔 17만여 명이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 내외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부문은 신산업 신기술과 사회서비스 두 분야를 꼽았습니다. 또 조만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미와 군산, 나머지 지역에서 노력을 해 6월 이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엔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영업과 제조업에 있어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핵심 정책에선 이런 점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고용 상황을 자신하는 이유는 관련 통계 자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우리 수출 전망도 좋지 않은 점 함께 계속 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고용 개선의 근거는 우선 취업자 증가 폭입니다. 국내 주요 기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예측치인 10만에서 15만 명을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만 명을 시작으로 3월 25만 명, 4월엔 17만여 명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 약 9만 7천 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률도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좋아지고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도 매달 50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자영업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5만 2천 명 줄었고 도소매업은 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기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산업 부진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채용에도 빨간불이 켜져 하반기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인 김태한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장급 인사가 검찰에 불려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이제 조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까지 왔습니다. 오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검찰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인 김태한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16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김 사장의 사무실에서 김 사장 역시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사업지원 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성국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앞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정황, 이런 상황에 개입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무래도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그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김 사장 외에도 옛 미래전략실 출신인 삼성전자의 김모 부사장 등 2명도 함께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네, 앞서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 등에서 민감한 키워드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를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사업지원 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에게도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호 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등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정현호 사장의 사무실도 최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곧 정 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여성국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전 구속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2시간 만에 별 내용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후 2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사흘 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2시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조사받겠다며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검찰에 나왔지만 이번엔 기존 변호인 외에 구속된 뒤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댄 겁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오는 21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만큼 윤 씨와 만난 경위부터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제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 다녀온 뒤 오히려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청와대 책임이라고 하는 한편 어제 식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악수에 대해 청와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해서 출범이 늦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당은 남탓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옹호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에 대한 남탓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대사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김정숙 여사가 어제 기념식에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공손하게 악수했던 김정숙 여사가 왜 악수를 청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일 뿐 일부러 황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데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겁니다. 퇴임 후 전업 화가로 활동 중인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23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갖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6자 회담을 주도한 부시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방이 끝나면 부시 전 대통령은 경남 봉하마을을 향합니다.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도 함께 가져올 예정입니다. 2009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부시 전 대통령은 전업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치인들의 초상화도 여럿 그렸는데 2014년 텍사스 전시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선보였습니다. 2017년엔 퇴역군인 100여 명을 유화로 그려 용기의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도 할 예정입니다.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간 미국 대통령은 쭉 부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 1월까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등으로 8차례 만났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열렸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 도전이 주된 화제였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제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고 했습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48이셨죠? 소년급제 하신 거죠? 47이었네. 네. 뭐 그러면 더더욱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짰어요? 이날 대화에선 조국 민정수석도 거론됐습니다. 본인이 낫습니까? 조국이 낫습니까? 못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간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 복귀를 부인해온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를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버티시던 거에 비하면 뭐 저 본인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근데 역사 앞에 겸허하게 조금은 달리 해석될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네.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주자로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론조사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선 출마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냈던 지난달 강원도 고성 산불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었죠. 오늘 부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불안해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선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꽃이 크게 튀고 불티가 자동차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몇 분 뒤 옆에 있는 전선에서도 불꽃이 튀더니 불티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에서 고압선 2개가 끊어진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벽을 치는 것처럼 꼭 팡! 팡! 소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노란빛이 확 피면서 폭발되면서 완전히 거기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천둥병인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났나? 이 사고로 161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복구는 했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성 산불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압선이 잘못돼서 난 거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전 쪽에서는. 한전은 노끈 같은 이물질이 고압선 줄을 감으면서 전선이 끊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전선이었거나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끊어진 부분이 두 전선을 이어놓은 부분인데 오랜 시간 마모되면서 약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긴 하죠. 그런 노끈이나 이런 게 감겨가지고 두 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한전은 수거한 전선을 분석해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천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폐기물이 5,000톤 정도 쌓여 있어서 불길을 잡는 데 적어도 이틀은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사흘 전 불이 났던 충북 진천의 한 숯공장도 숯 때문에 오늘에서야 불이 다 꺼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이 난 폐기물 더미 사이를 중장비가 쉴 새 없이 들춰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경북 영천 고지리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16대와 소방대원 82명이 출동했지만 폐기물 5,000톤가량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침수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일일이 다 걷어내면서 방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데 2, 3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6일 충북 진천의 한 숯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숯을 만들기 위해 쌓아놓은 1,000톤가량의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발열량 때문에 물이 침투가 안 된다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덮게 돼요. 그래서 증발을 해버리고. 이 불은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4시쯤 꺼졌습니다. 불길의 온도가 1200도에 달해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워 모두 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나무 파쇄기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남 남해군 보리암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보리암을 오가는 순환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보리암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순환버스와 충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항 등에서 붉은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수입 컨테이너에 딸려 들어오는 건 불개미뿐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물론이고 박쥐의 전갈까지 있습니다. 구멍 뚫린 검역 체계를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신항으로 들어온 수입 컨테이너입니다. 트레일러 기사들은 이 컨테이너 문을 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시커먼 뱀이 움직이고 있거나 손가락만한 좀벌레가 붙어 있고 도마뱀과 전갈이 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수입 화물에 딸려온 겁니다. 항만 운영사와 선사가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박쥐 같은 거 본 적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거를 맡겨버리는 거죠, 다. 기사들도 쌀이비로 대충 쓸어내면 그만입니다. 이런 컨테이너는 소독 등 방역 조치 없이 장치장에 쌓여 있다가 다시 전국의 수출입 기업을 오갑니다. 관세법과 검역법, 식물방역법 등이 있지만 이 법의 컨테이너 내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붉은 불개미 사태처럼 일이 터져야 들여다볼 뿐입니다. 최근 정부와 부산시가 한 달 동안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법적으로나 검사할 그거는 없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까지 검사할 그런 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외래 병해충이 든 컨테이너는 부산항에만 매년 1,000개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잘못됐는데 인정을 안 한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사가 한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내는 진단서를 받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의료계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B대학병원에서 어금니에 보철을 더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잇몸이 자주 부어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B병원 담당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금니가 계속 불편해 지난해 3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은 어렵다고 했고 일주일 후 찾아간 동네 치과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얘기는 해줬는데 특별히 써줄 말은 없다라고 진단서 발급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래 했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봐라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문제는 없지만 A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 치료하고 싶으면 하라고만 했습니다. A씨는 외국에 있는 병원 6곳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보철이 치아 크기와 잘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B대학병원에 A씨의 치료비를 환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해당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요청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이런 어떤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이런 이제 암묵적인 이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견서 발급을 의뢰하면 어디다 사용할 건지를 용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의료소송 같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동료 의사에게 미칠 영향이 신경 쓰여 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의사가 그걸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는 건데 법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죠. 환자가 유리한 게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의료계 분위기에 환자들의 권리만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요즘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렇게 산후조리원은 대중화됐지만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조리원에서도 11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렸는데요.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병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주 된 신생아가 기침을 계속하며 괴로워합니다. 숨쉬기 버거운지 가슴을 들썩이고 붉은 반점도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구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4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걸렸습니다. 처음 감염된 신생아는 사흘 전 시작된 기침이 심해져 산모가 직접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조리원에서는 증상만 보고서는 저한테 병원가는 얘기를 알았어요. 응급실에 간 투약 직전이라고 했고. 산후조리원은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퇴소했던 또 다른 신생아도 증상이 시작됐지만 산후조리원은 RSV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모들은 감기 걸린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선 1월에도 신생아 7명, 올해에만 모두 11명이 RSV에 걸렸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매일 신생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RSV 발생 직후 산모들에게 알린 뒤 사흘간 폐쇄하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건소에만 알리면 산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아도 과태료 200만 원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들에게도 감염병 발생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최근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벽입니다. 이런 이른바 부동산 소외계층을 위해 LH 전세 임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LH가 사실상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돼도 집주인들이 꺼려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소년가장 김정민 군은 석 달 만에 전셋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 캔슬되고 두 번째 집 캔슬되고 세 번째 집 캔슬되니까 이제 아예 멍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거절당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LH라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는 방이 없다. 다른 부동산 가서 알아봐라. 김 군이 이용하고 있는 건 LH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LH가 계약한 뒤 재임대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인 전셋집에 들어갈 경우 이 중 5%인 4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월세로는 최대 월 12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 목돈 마련과 월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대상이 돼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주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로 집을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긴 절차도 걸림돌입니다. LH가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기존 세대들의 보증금을 일일이 적어내는 등 승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도 최소 3주 이상이 걸립니다. 계약이 이뤄진 곳들 대부분은 오래되거나 교통이 안 좋은 집들입니다. 정말 침대만 놓으면 끝나는 집들도 보긴 봤었고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한 30분을 걸어서 가야 집이 나오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LH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보다 보증금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임대 대상이지만 결국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에 딱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부분 다 단지층이고. LH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수리비 지원 등으로 집주인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레인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이란과 이라크에서 즉시 빠져나가라고 권고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 유조선과 송유관 시설을 공격당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 나라들에게 긴급 정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불안정한 지역 정세, 위험 증가, 잠재적 위협. 바레인 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자국민에게 이란과 이라크에서 즉시 빠져나올 것을 권고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 여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에서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라크 방문 자제령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 있는 유전에서 17일에서 18일 이틀에 걸쳐 직원 50명 전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바스라는 지리상 이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전쟁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جنگی بنا نیست انجام بگیره و انجامم نخواهد گرفت. 하지만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한 선제적인 보호 조처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여객기들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이 인근에서 자국의 유조선이 공격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 국가들의 긴급 정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1970년대 중반 남북 긴장 상황에서 불이 꺼졌던 연평도 등대가 반세기 만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야간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해 바닷가에 환한 등대빛이 보입니다. 연평도 주변 바닷길을 안내하는 연평도 등대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던 1974년 불이 꺼진 곳입니다. 당시 난파 간첩의 바닷길을 안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빛을 찾은 건 45년 만입니다. 재점 등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서해 오도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시간 연장이 풀리면서부터입니다. 야간 조업을 할 때는 어선의 안전 문제로 등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등대는 바다를 밝혀주고 어선들의 항해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야간 조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앞으로 일몰 시각부터 다음날 일출 시각까지 15초에 한 번씩 연평도 해역을 비추게 됩니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불빛이 반사되는 각도와 거리는 연평어장으로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회복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이런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 집중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 정작 환자들 상당수가 치료를 꺼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자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자신의 장애를 공개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32살 이상수 씨는 2008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된 증상은 환청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소리, 나를 지지해주는 소리도 들리고 너 같은 거는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뭐 안 좋은 소리나 좋은 소리나 다 들려도 아 이건 내 병 때문이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논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조현병의 경우 발병 후 치료를 받기까진 평균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치료와 관련한 정보도 부족한 데다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씨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장애를 공개하고 증상과 회복 경험을 알리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면.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경우 발병 석 달 안에 진단받고 이후 5년간 집중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강원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김지현의 극장골로 성남을 꺾었습니다. 대구는 온몸으로 인천의 공격을 막으면서 데뷔전을 치른 유상철 감독에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다 끝났다고 여긴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골이 터졌습니다. 지그재그 패스에 이은 땅볼 크로스를 김지현이 뛰어들며 차넣었습니다. 김지현은 자신에게 달려든 동료들과 함께 팬들에게 달려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앞서 가슴으로 공을 받은 제리치의 재치 있는 골로 역전의 발판을 놨던 강원은 성남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홈팬들 앞이면 무적으로 변신하는 대구는 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로, 무릎으로 공을 걷어내고 얼굴로까지 슛을 받아내면서 인천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후반 30분엔 인천 수비진 사이로 가로지른 공을 에드가가 몸을 날리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데뷔전을 치른 인천 유상철 감독의 첫 패배를 안기며 안방 무패 기록을 6경기로 늘렸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 경남과 싸운 포항은 2골을 완성한 완델손을 앞세워 승리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오늘 누적 관객 수 1,341만 명을 돌파하면서 우리의 영화 흥행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09년 개봉한 아바타의 기록을 깨고 외화 흥행 1위에 오른 데 이어 우리 영화 베테랑까지 제치면서 역대 영화 흥행 5위 자리도 거머쥔 겁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역대 최고 오프닝, 1일 최다 관객 수 등 신기록을 쓰며 22일 만에 1,3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충남 서산 한화포탈에서 일어난 유증기 유출 사고로 병원을 찾은 마을 주민과 근로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공장 탱크에서 비닐벤젠을 합성하고 남은 물질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유증기가 다량 유출됐습니다. 우리 군이 정찰과 공격, 화생방 방어 등 군사적으로 쓰이는 드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군은 드론 기술 조종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하반기부터는 야전에 본격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부터 인민의 나라라는 이름의 집단 체조 공연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는 다음 달 진행되는 북한 여행 상품에 집단 체조 관람 일정을 추가해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티켓 종류는 적게는 우리 돈 13만 원짜리부터 많게는 107만 원 정도 되는 VIP석 등으로 나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 마주할 때. 예, 보통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가 지금 정치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18에 대해서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처럼 이미 5.18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미 규정이 모두 끝난 만큼 이거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거는 전두환 신군부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인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4.19나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 보수나 진보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도 어떤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면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당 일각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당, 그러니까 한국당을 겨냥하는 발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또 당내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서 편가르기를 한다. 또 민경욱 대변인은 반쪽짜리 대통령이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동연설이다. 이렇게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했다, 반쪽짜리다. 결국은 이제 독재자의 후예냐 아니냐를 가지고 편을 갈랐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한 거군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하지만 정말 반쪽짜리인지 편가르기인지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지난 2월이었죠. 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왔을 당시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망언한 의원들에 대한 제명에 찬성을 했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죠. TK와 60대 이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탈원전에 반대했다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독재자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편가르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5.18 제명처럼 상당수가 60%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는, 처벌에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편가르기이고 반쪽짜리냐라고 따져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 게다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역시 그 전신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으니 독재자의 후예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굳이 없는 셈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극우가 싫어하는 음료. 예, 정치적 극우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음료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얼마 전 방송사 뉴스에서 알통이 굵으면 보수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가요? 꼭 그런 맥락은 아니고 그 유럽 극우가 싫어하는 음료, 그러니까 과일이나 일본 낫또가 아니라 음료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밀크쉐이크라는 음료수 얘기인데 자,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명한 햄버거 회사죠. M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햄버거 회사가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지점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신 것처럼 밀크쉐이크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극우 정치인들을 상대로 계속 잇따라 그 밀크쉐이크를 투척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자 경찰에서는 판매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극우 정치인에게 직접 밀크쉐이크를 던진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보통 달걀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국에서는 밀크쉐이크를 던지는 모양이군요. 달걀을 던지기도 했는데 최근 트렌드가 밀크쉐이크로 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 영상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영상인데요. 그 영국에 있는 그 극우 단체입니다. 영국 수호리그라는 이 단체의 대표가 어떤 유권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유권자로부터 밀크쉐이크를 투척당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영국 내에서는 지금 극우 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밀크쉐이크를 투척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조심해달라 그런 경찰이 요청까지 했다고 하니까 M 햄버거 회사라고 했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군요.
당장 그 경쟁 회사가 있습니다. 경쟁 회사 그 버거왕이라는 회사에서는 자, 우리는 주말 내내 밀크쉐이크를 팔겠다라고 재빠르게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M 회사는 그 밀크쉐이크가 이 회사를 있게 만든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햄버거만 있는 걸로 아는데 밀크쉐이크 비중이 훨씬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경영 전략 책인데 여기 보시면 부제가 왜 그 M 회사는 버거 왕 대신 바나나와 경쟁할까라는 어떤 뭐 경영 전략 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밀크쉐이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그 일화가 나옵니다. 이 판매 분석을 해봤더니 밀크쉐이크를 주로 아침 시간에 운전자들이 많이 사가더라. 자,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게 점성이 좀 있어가지고 오래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2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 마시는데.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포만감이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게 되고 또 운전하다 보면 이 한 손이 허전한데 들고 있다 보니까 이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전략을 짰더니 매출이 7배가 늘어났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지나치게 자세한 분석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 이성대 기자 이야기대로 밀크쉐이크가 그렇게 점성이 있고 또 달짝지근한 음료라 그러면은 맞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몹시 기분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테러, 뭐 이런 방식이 왜 증가를 한 겁니까? 일단 오는 23일부터 유럽 의회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지금 유럽 각 지역의 극우 세력들이 이번에 이 유럽 EU 안에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난민 문제, 뭐 역사 왜곡 문제 같은 걸로 극우 세력들이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5.18 망언이나 이런 징계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유럽 극우 세력이 더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왔죠. 그래서 날씨는 좀 선선하고 또 공기는 맑았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 우비를 입고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붉어지는 빛발에 색색의 우산꽃이 피고 단상의 마스코트들은 열심히 빗물을 밀어냅니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에 나들이를 나선 사람들 손에는 하나같이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전 등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때이른 더위를 밀어내면서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가 선선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 피해가 났던 제주는 비가 대부분 그쳐 맑은 하늘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와 남해안 대부분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국을 말끔히 씻은 비구름은 내일 오후쯤 모두 거치겠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